그 다음 방송은요 사실 여러분한테 안 알려드렸는데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의 나경원과 미국의 윤석열을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방송을 준비를 했어요. 재밌어요. 네. 그래서 미국에도 나경원 있습니다. 미국에도 윤석열 같은 정치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정치인들이 놀랍게도 지금의 바이든의 배후에 서서 바이든을 사실상 뒷조정하고 앞으로 미국의 민주당과 바이든 앞세운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는 굉장히 위험한 정치인들 둘을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리려고 이 방송을 준비를 한 겁니다. 네. 네. 저는 지금 민주당 의원들 다시 한번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요. 국민들이 그대들이 훌륭해서 표 준 거 아니고요. 문재인 대통령 정책을 잘 실현시키라고 표 준 겁니다. 국민들은 철저하게 문재인 대통령을 바라보고 표를 준 겁니다. 절대로 오판하지 마십시오. 예. 너무 짜증이 나네요. 예. 자, 멋진 남자님, 5,000명 안 되네, 5,000명 가자 하고 슈퍼챗 쏴주셨고요. 그리고, 김경재님께서도 연방지원금 보냅니다. 좋아요가 많이 부족하네요 하셨어요. 예,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홍진아님께서도 연방 좋아요 하고 슈퍼챗 쏴주셨고, 우리 하이주님께서도 연방 지원금 쏴주셨습니다. 저는 싫어요가 역대급으로 14분이나 나왔다는 데 대해서 우리가 정말 15분이요. 그새 하나 또 눌렀어. 예. 네, 얼마나 다양한 층으로부터 우리가 방송을 공개당하고 있는가. 사실 이제 전혀 동의하지 않으면서 듣고 있으면서 싫어요 눌러야 되는 부분은 얼마나 곤욕이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출구가 없다. 한 길만 보고 가는 방송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네. 피터팬님께서 힘냅시다 하고 또 보내주셨고, 사실 이제 그 대선 특집에 관련된 얘기를 쭉 하면서 저는 이제 바이든이 안 될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에 대한 그 구체적인 소개가 필요하겠나? 민주당 정치인에 대한 어떤 난맥상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할 필요가 있겠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당선 유력자가 돼가지고 지금 자기가 대통령을 하겠다고 바이든이 저렇게 설치고 있어요. 근데 제 판단으로는 전혀 그럴 가능성이 없는데 저렇게까지 저지르는 데는 바이든 뒤에 바이든을 저렇게 내몰고 있는 사실상의 민주당의 권력 핵심들이 따로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세력이 누구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길게 딥스테이트 내부 기득권 이런 게 아니고요. 민주당이란 당내 안에서 바이든보다 훨씬 강한 권력을 가지고 민주당 전체의 당을 이끌어가는 인물은 원래부터 따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 현재 민주당 하원 의장인 낸시 펠로시입니다. 낸시 펠로시. 예. 여러분이 이제 낸시 펠로시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상 그동안 이제 트럼프의 가장 강력한 정적이기도 하고요. 민주당 안에 모든 하원 의원들을 이끌고 있는 수장입니다. 바이든도 트럼프도 이 양반한테는 함부로 말하자면 전투가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바이든이나 트럼프보다 누나십니다. 바이든보다 2살이나 누나예요. 트럼프보다는 6살이나 누나입니다. 그럼 나이가 몇 살입니까? 1940년 3월 26일생입니다. 야, 그러면 얼마죠, 여러분? 80이죠. 80 하나. 81세. 네. 81세인데요. 이분이 당선된 횟수가 무려 18선입니다. 네. 18번 국회의원에 당선된 거죠. 1987년에 초선을 했고요. 올해까지 2020년에 18선. 물론 하원 의원은 2년. 네,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당선이 되는 건데요. 그래도 36년 동안 국회의원만 하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네. 근데 나이도 그렇고 경력도 대단히 화려하잖아요. 종부 언니인가요?
맞습니다. 예, 박희열님께서 확실한 정보 언니십니다. 예, 네. 총 작가님이 그렇게 만나고 싶어하는 종부 언니. 예. 네. 심하게 이제 유통기한이 오래되신 분인데도 무슨 그런 표현 쓰지 마요. 이렇게 정치인으로서 36년을 해온 아주 골수 정치인이니까 이분이 뭐 사실상 거의 케네디에서부터 지금에 있는 오바마 지나서 지금의 바이든까지 전부 다 손잡아본 분이에요. 뭐 민주당 입장 안에서는 아주 역사의 산증인인 거지. 그래서 역대급으로 여성으로서 정치가로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지위까지 올라가 있는 분이 이 사람이에요. 물론 이번에 여성 부통령 카말라 해리스가 나오면서 그 기록은 깨졌지만 어찌 됐거나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미국의 여성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그 특징이 있는 거죠.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하원 의장이고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미국 하원 의장을 지냈었고 2019년 1월에 다시 하원 의장이 됐죠. 이때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냥 너무 헤쳐먹는 데다가 네. 나이가 너무 많거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오케이 나 이번 마지막으로 하면서 그럼 앞으로 하원 의장들 임기 제한할게. 하지만 나 뽑아줘. 그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재용인가? 앞으로 하원 의장은 자기가 2번 했으니까 두 번을 못 하게끔 그렇게 할게라고 얘기해놓고 지금 다시 바이든이 당선됐다고 하니까 자 이번 새로운 하원 의원에서도 의장은 나밖에 할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일단 내가 3선을 하고 그 다음으로 다음 사람. 다음번부터는 다른 사람으로 하도록 할게라고 80세에 지금 목리를 부리고 있는 거죠.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3회를 그 민주당 의원의 임기를 3회로 제한을 하고요. 그러니까 고위 직책을 차지했던 그리고 당내 3분의 2 이상의 지지가 있을 경우 1회 더 연장될 수 있도록 모든 임기를 다 제한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당선이 된 겁니다. 근데 사실은 민주당 내에서 그 지난 총선에서 워낙 진보적이고 젊은 의원들이 많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그들을 중심으로 낸시 펠로시에 대한 어떤 반대 퇴진 여론이 운동이 많았어요. 굉장히 심각하게 있었죠. 근데 개무시하고 나 말고 누가 할 수 있는데 라고 한 거고요. 완전히 트럼프 반대 대척점에 서가지고 청문회 열고 뭐 지금 조작으로 밝혀졌습니다만 탄핵 신청하고 탄핵 서류 갖고 이제 올리라고 하니까 왜냐하면 상원에 가면 부결될 줄 알고 하원에서 붙들고 최대한 오래 붙들고 있으면서 트럼프를 식물인간이고 식물 대통령으로 만들었고 트럼프가 악수하자 그러면 트럼프가 거부했다고 뒤에서 연설문 찢어서 막 날려버리고 아무튼 대단한 기행과 배짱을 보여주는 그런 언니인 거예요. 그래서 이 언니는 원래 볼티모어 출신입니다. 기행과 배짱이 아니고 쇼맨십이죠. 그렇지. 이 사람도 쇼. 정치에서 돋보이려면 쇼를 잘해야지. 근데 여자 김기춘이라는 의견들이 있네요. 제가 보기엔 여자 나경원입니다. 네, 약간 그 얼굴형도 말상인데다가 제가 제일 싫어하는 백설공주 마녀상하고 비슷한 얼굴이에요. 네.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 타고난 집안이 원래 민주당 집안이고요. 아버지 오빠가 뭐 볼티모어 시장하고 국회의원 하고 그랬으니까 원래 이제 그 정치를 천직으로 알고 태어난 사람이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거 중요한 키워드인데 왜냐면 이 사람하고 나중에 카말라 해리스가 연결되는 과정에서 꼭 중요한 키워드인데요. 민주당으로 골수 민주당인데 뭐 민주당 공통점이죠. 카톨릭 신자입니다. 굉장히 돈독한 카톨릭 신자이기도 하고. 이상해. 바이든도 그렇고 낸시도 그렇고 독실한 카톨릭 신자 이러니까 가톨릭에 대한 왠지 모욕 같은 느낌 기분 탓이겠죠. 우리나라랑 미국 카톨릭이 좀 달라요. 나중에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래서 이 카톨릭 신자로서 거의 이제 맹신에 가까운 카톨릭 신자라고 합니다. 모태 신앙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볼티모어에서 정치를 안 하고 캘리포니아로 갑니다. 샌프란시스코. 네.
캘리포니아의 그것도 샌프란시스코의 자리를 잡고 거기에서 장기간 뭐랄까요? 그 일종의 독재를 한 거지 사실. 36년 동안 계속해서 의원을 헤쳐먹었으면 독재도 그런 독재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지역 안에서는 말하자면 뭐라 그래야 되나 맨날 보는 정치인인데 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황으로 아주 그냥 지방령이 된 사람이야 그 동네는. 네. 그래서 아이고야. 이 사람이 이렇게 정치를 하면서요. 그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자기 집안에도 원래 돈이 있었지만 그 뭐랄까 남편도 돈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근데 근거지를 샌프란시스코로 옮긴 이유는 남편이 그쪽이 출신이고요. 폴 펠로시가 남편인데 샌프란시스코를 거점으로 하는 유명 투자 및 컨설팅 전문 기업의 회장입니다. 쉽게 말해서 샌프란시스코 최고의 부동산 업자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부동산이자 사채업자.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 정치는 마누라가 다 휘잡고 있죠. 그리고 거기서 돈 되는 일은 남편이 하고 있죠. 돈을 샌프란시스코 주변에 있는 돈을 아주 딸딸 긁어 모읍니다. 그래서 월트 디즈니, 애플, 컴캐스트 등 이런 대기업 주식들을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얼마나 알려져 있죠. 보유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직접적으로 대형 주주로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큼 이른바 트럼프가 제일 싫어하는 이제 기술주들, 미디어주들을 전부 다 관장하고 있고 그렇죠. 정치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 말 그대로 정치계에 뿌리 뽑을 수 없는 거대한 거목인 거죠. 그래서 이 폴 펠로시가 호텔, 골프장, 그리고 포도 농장 뭐 이런 것도 다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공화당은 이 낸시 펠로시를 캘리포니아 리무진 진보, 리버럴한 바보 민주당의 상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공화당이 이제 항상 민주당 공격할 때 낸시 펠로시가 대표적인 인물로 많이 거론이 되는데 2010년에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이 내세운 선거 전략 중에 하나가 펠로시를 해고하라 였을 정도로 그러니까 공적이야. 공화당 입장에서 보면 진짜 김기춘 같은 거네요. 네, 그래서 이 낸시 펠로시가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있느냐? 아니요, 호감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 그 셧다운 기간에 하와이에서 1박에 2천에서 3,000달러 최고급 리조트에서 휴가를 보내서 빈축을 사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분, 일단 부부 합산이 지금 공개된 거로는 2,230억 원이 넘는 재산이 있대요. 그래서 명품적 좌파, 좌파라는 말 붙이기 싫은데 이게 무슨 좌파야? 예, 이런 얘기를 붙는데 이분 항상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그냥 명품입니다. 예. 아무튼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36년 해왔으니까 힐러리라든지 오바마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고요. 또 힐러리가 대선에 당선될 줄 알고 그쪽에다가 또 몰빵을 많이 했던 사람인 건데 딱 이게 뒤집혀가지고 트럼프가 되자마자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펠로시가 그 트럼프한테 대하는 어떤 적대감은 이건 정치적인 적대감이 아니야. 뭔가 그 개인적인 원한이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싶을 정도로 아주 집요한 집착에 가까운 트럼프 저격수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대선에서 이제 그 하원을 이기고 있는 하원의 위력과 주지사들을 동원해서 만일에 우편 투표를 통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하면 이 사람도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중요한 공적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마찬가지로 그래서 헌터 바이든 스캔들하고도 다 엮여져 있습니다. 헌터 바이든을 통해서 들어온 중국의 자금이 이 사람한테도 흘러갔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물론 그건 이제 조사를 해봐야 아는 거고, 헌터 바이든이 내가 그 찾아가 갖고 의자에 놓고 나왔어요. 뭐 이런 자백이라든지 아니 영수증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어찌 됐거나 돈 받아 미국 먹은 얘기죠? 미국 얘기야. 예. 돈 받아 먹은 사람으로서 지금
말하자면 확실하게 찍혀 있는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번에 민주당 주도의 어떤 그 부정이 있었다 그러면 이 사람도 반드시 한몫을 했을 거다라고 예상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이 사람이 이제 그 민주당을 이런 방식으로 이끄는 데 대해서 민주당의 소장파들은 굉장히 싫어했어요. 응? 아, 이거 너무 품격 없는 짓 아니에요? 아, 청문회 같은 데서 이렇게 말을 못하게 막 자르고 셧다운 시켜놓고 일부러 그 청문 보고서 상원에 안 올려가지고 계속 대통령 일 못하게 만들고 대통령이 자기랑 악수 안 하고 연설한다고 뒤에서 연설문 찢어서 막 집어 던지고 이런 거 너무 품격 없는 거 아닙니까? 라는 당내 비판은 있었지만 우리는 트럼프를 조져야 우리 민주당이 산다라는 기치 아래 이번 하원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사실상 다 진두지휘. 진두지. 좋은 단어야. 네. 진두지휘해온 인물이 이 페로시라는 거죠. 그렇죠. 남성 패션의 꽃은 넥타이입니다. 19세기 영국의 대표적인 댄디보이였던 오스카 와일드는 잘 맨 넥타이는 삶에서 성실함의 첫 걸음이다 라고까지 했습니다. 자, 하지만 목을 조이는 넥타이는 답답해서 당장이라도 풀고만 싶은 물건이죠. 하지만 전혀 새로운 개념의 넥타이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쉽고 간편하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넥타이를 매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고 심지어 넥타이 매는 법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클립이 부착된 와이셔츠와 브릿지에 매어진 넥타이만 준비되면 아주 쉽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 타이 브릿지는 쉽고 간편하며 단정하고 품위 있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편안합니다. 일반적으로 넥타이를 매면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데요.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넥타이를 매면 두뇌로 가는 혈액량이 7.5% 감소된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산소 호흡량이 감소되고 특히 두뇌 회전 능력은 15%나 떨어집니다. 따라서 고도의 집중력과 사고력을 요구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두뇌 회전 능력을 15% 떨어뜨리는 넥타이를 매는 것은 넌센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이 브릿지는 목을 조이지 않습니다. 집중력과 사고력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도 답답하지 않고 하루 종일 착용해도 갑갑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덥지 않고 시원합니다. 넥타이를 매면 체감 온도가 2도 상승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여름철에는 넥타이를 매지 말자는 캠페인을 하는 거죠. 환경부는 만일 모든 사무실에서 실내 냉방 온도를 2도 올리면 전력 사용량을 17% 줄일 수 있고 약 3천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타이 브릿지는 시원합니다. 타이 브릿지는 쾌적합니다. 건강도 지키고 에너지도 절감하는 넥타이, 목을 조이는 넥타이에서 목을 자유롭게 하는 넥타이, 타이 브릿지입니다. 목을 조여주거나 답답하거나 전혀. 그런 느낌이 없는 35,000원에 송작가 TV 보고 구매했다고 메모를 남기시는 분한테 사은품으로 제가 넥타이를 뺏어낸 거예요. 여러분. 송작가 개인의 피땀 눈물을 어떤 미용의 마지막 한 단계는 얼굴 아니겠습니까? 코엔자임 마스크팩 20종 세트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인증해 주시면 주소하고 전화번호는 꼭 보내주세요. 메일 밑에 보이시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번에 승리를 어찌됐건 승리를 만들었어요. 현재까지는 승리를 만들어 놓고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의 하원도 내가 이끌어 가겠다라는 이제 주장을 펼침으로 졌는데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사실상 졌는데 5석을 더 뺏겼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거 공약이라든지 무슨 공약 자체라든지 전술이 잘못됐다라고 분명히 판단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약속을 깨고 2년 더 내가 의장하겠다라고 이미 선언을 해놓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때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연설 때 이 연설문 찍은 것 때문에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는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그 이후에 미리 그러니까 본인 말로는 정말 듣다가 너무 역겨워서 내가 찢었어 라고 얘기를 하지만 미리 거기 옆을 찢어놓은
영상이 공개가 됐어요. 이게 시간 되면 찢어서 던지려고 라고 준비하고 미리, 있었네. 예, 미리 이렇게 사진 아마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식에다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쇼인 거예요. 이 여자의 삶에 있어서.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아줌마가 의원이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아. 결과적으로 바이든을 부통령으로 밀어올리는데 결정적인 계기는 작년에 이제 우크라이나 스캔들이 터졌잖아요. 바이든이 전화해갖고 법무부 장관 해임시키고 해임 안 시키면 2억 달러 안 줘 뭐 이거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스캔들이 올라왔을 때 이거를 트럼프한테 뒤집어 씌워갖고 탄핵시키겠다라고 몰고 가면서 바이든을 구해낸 게 사실은 이 낸시인 거예요. 그런 와중에 이제 대통령 후보자들이 이제 서로 올라가고 있을 때 교통 정리를 한 사람도 바로 이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바이든이 올라왔을 때는 뭐 이상한 무슨 동성 부분 빼고 아무튼 뭐 이상한 주지사가 첫 번 선거에서 막 경선 1위 올라오기도 했고요. 샌더스가 치고 올라와가지고 바이든하고 뭐 비슷한 수준 또 뭐 역전했다 이럴 때도 있었고요. 카멜라 해리스가 나서갖고 바이든을 또 신나게 공격한 건 너 여기서 강간한 혐의 있잖아. 내가 검사해서 너 잡아 넣었어. 뭐 이런 식으로 맹공을 하고 이러던 게 있었는데 복잡했어요 그때는. 대통령 후보 정리가 누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복잡했는데 처음에 경선할 때는 이 경선판을 완전히 정리해 준 사람이 이 지금의 낸시 펠로시였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러한 권력을 가지고 지금에 있는 대통령을 만들어내면서 이 사람이 사실은 이제 직접 사실은 출마도 생각을 했을 건데 지금 뭐 하원의장 한다 그래도 뭐 나이 많다고 난리인데 바이든이 치매 왔다는데 자기는 2살 누나인데 자기가 나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아주 꼭두각시처럼 부릴 수 있는 아바타를 심게 되는데 그 아바타가 누구다? 카멜라 해리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이 언니에 대한 내용은 배우 조종자인 거고요. 이 배우 조종자가 앞으로 얼마만한 짓거리를 했으며 바이든을 비롯한 그동안의 구민주계 일파들과 그러니까 동업자가 많잖아. 거슬러 올라가면 클린턴부터 다 동업자야. 클린턴, 힐러리, 오바마, 바이든이 다 동업자란 말이야. 이거하고 연관 관계는 트럼프가 만일에 다시 집권하고 조사가 본격화되면 이 언니도 그냥 바로 그냥 감방행은 그냥 예정돼 있는 사람인 건데 이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이제 트럼프를 무릎 꿇려야 되는 상황인 건데 그냥 무릎 꿇리기에는 그것만으로 양이 안 차는 거야. 왜? 지금 민주당을 내가 쥐고 있는데 지금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도 내 꼭두각시로 만들어야 되거든. 그래서 이 바이든한테 당신 어차피 건강도 있고 어차피 나가봐야 여러 가지 지금 걸려있는 문제들이 많으니 똘똘한 부통령 하나 붙여줄 테니까 그 부통령을 데리고 정치를 해라라고 붙여준 사람이 카멜라 해리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왜 이렇게 무리하게 카멜라 해리스란 인물을 부통령으로 올렸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내부적 불만이 많아요. 특히 이제 바이든하고 합의를 보고 일종의 이제 진보적 정책 선택을 조건으로 해가지고 모든 자신의 그동안 있던 지지 세력들을 포기해버린 샌더스 같은 경우에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위로 일체의 모든 바이든의 민주당 유세장에 아예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예 언급이나 여기에 대한 평론을 아예 안 해요. 그만큼 쉽게 말하면 당내에 있는 반대 세력들이나 이렇게 챙겨줘야 될 이른바 좀 진보적인 세력들을 다 깔아뭉개면서 무리하게 카멜라 해리스를 부통령을 만든 사람이 바로 낸시 펠로시라는 점을 이해하면서 도대체 카멜라 해리스가 어떤 사람인지 이 부분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많은 분들이 제 얼굴 표정을 보고 걱정을 해주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몸이 아픕니다. 아파서 약을 먹었는데 그 약이 굉장히 독한가 봐요. 네, 구토, 약간 어지럼증, 그다음에 속 미식거림, 뭐 이런 것들이 다 동반되는 부작용이 있는 약이어가지고 지금 계속 어쩔 수 없이 커피를 앞에 두고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좀 그러는 거니까
죄송합니다. 그 티를 안 냈어야 되는데 제가 계속 힘이 빠져요 지금. 예. 그래서 특별히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나이가 50이 돼 가니까 여기저기 다 아프네요. 예, 죄송합니다. 예. 네. 이번에는 허리 통증이 아니고요. 목 디스크입니다. 목 디스크와 어깨근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사실은 여기가 지금 오른쪽이 다 저려요. 손끝까지 다 저리는데 어제 정형외과 갔다 왔는데 예, 조금 상황이 심각해가지고 예, 치료도 받고 약도 먹었는데 그 약이 지금 너무 독하네요. 네, 이러다가 또 문헌화까지 병가 낼 수 있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유급으로 병가를 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요. 방송은 예, 절대 빠지지 않을 겁니까? 당연하죠. 이런 각오, 살신성인의 각오, 이 각오를 믿고. 그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카밀라가 아니고 카멀라 해리스라고 네, 해놨더라고요. 카멀라 해리스. 맞아, 카말라 멀라 이렇게 해야 돼요, 발음이. 네. 네. 그래서 제가 카멀라 해리스라고 발음하고 있는 거고요. 네. 아무튼 자. 이 언니는 듣보잡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근데 미국 드라마 하우스 오브 카드 보신 분들은 이 사람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예, 혹시 보셨나요? 안 아니요. 보셨죠? 네. 그거 보면 도박 영화인 줄 알고 봤다가 재미가 없어가지고. 정치영. 네. 근데 비슷하지 뭐 정치계가 어차피 도박이니까. 그런가? 예, 그렇습니다. 난 노름할 줄 알았더니 얘들이 답답하게 정치하고 있더라고요. 예. 네. 자, 1964년 10월 20일생이고요. 이분은 아버지는 자메이카계 미국 흑인이고요. 어머니는 인도 첸나이가 어디냐면 남부 쪽이에요. 지금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우리나라 대기업 공장들이 들어서 있는 거기 출신의 타밀족입니다. 7살 때 부모님 이혼을 하셨고 그 뒤로 엄마랑 쭉 살았는데 아버지가 굉장히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가르치던 교수였고 엄마가 유방암 관련을 하던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외할아버지가 영국령 인도 정부의 고위 관료라고 합니다. 그리고 엄마는 노예상인이라는 얘기도 있었어. 그러니까요. 노예 농장주. 보세요. 네. 영국령 인도에서 고위다. 그럼 뭐겠어? 일제 강점기 때 총독이지 뭐. 그러니까 그쪽에 저 고위다. 그러면 다 친일 매국이잖아요. 그 비슷한 거죠, 뭐. 그리고 엄마가 최상위 계급이에요. 카스트에서 브라만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도 귀족의 딸이 미국 와갖고 의사 됐고요. 그래서 이제 얘를 낳은 건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도 이제 금수저이긴 한데요. 정말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이혼을 했기 때문에 이제 홀어머니하고 살면서 자기가 뭐 인종적으로 굉장히 많은 차별을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증거 없음입니다. 근데 문제는 얘가 상원 의원으로 일대 상원 의원이 돼요. 근데 이게 다른 당 후보하고 말하자면 경쟁을 해갖고 된 게 아니라 단독 후보자로 선정되어 있는 선거구에서 그 일종의 뭐 양보 비슷하게 뭐 경선을 하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무투표 당선 형태로 해갖고 선거 형식만 치르고 그냥 상원 의원이 일대로 된 겁니다. 그랬는데 지금 부통령 후보로 딱 올라온 거야. 이게 정치적 경력이 아까 걔는 18선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1선이야. 1선이요. 그것도 상원이야. 하원도 아니고. 네. 근데 일선이라고 안 하고 초선. 초선. 좋은 네. 표현 감사드리고요. 초선인데 갑자기 이 생각지도 않게 후보군에 쑥 올라왔어요. 처음엔 대권 후보군으로 올라왔다니까. 그래서 맞아요. 대권 후보군에 올라와가지고 바이든하고 연락에 싸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오버랩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 윤석열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분이 본인이 검사 출신이잖아요. 예. 검사장 출신이에요. 그렇죠. 네. 네. 검찰총장 출신이야. 샌프란시스코. 자, 검사장.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 사람이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서 검찰청장을 한 사람, 검사장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미국은 이 주의 검사장도 선출이거든요. 네. 예, 선거로 뽑는 거죠. 선거로 뽑힌 건데 어디다? 샌프란시스코란 말이야. 샌프란시스코요. 아까 18선 한 그 언니 정치 지역구 어디다? 샌프란시스코요. 샌프란시스코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둘 사이의 관계가 연결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 검사장으로 2004년부터 2011년까지 활동을 했고요.
캘리포니아의 검찰총장으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검찰총장까지 지낸 여성 인물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그냥 정계나 사람들이 보기엔 야, 난 놈이다. 대단한 사람이네. 그렇죠. 라고 하는 그렇죠. 일종의 허명을 받고 있는 거지만 그렇죠. 정치적으로는 아무것도 검증이 안 된 사람이야. 그렇죠. 근데 얘가 대선 후보로 나왔어. 대선 후보로 나와서 잦은 후보들끼리 이렇게 토론을 할 때는 바이든을 그렇게 깝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검사기 때문에 그 당시 바이든 의혹 중에 하나가 이제 여비서를 강제로 성폭행했다 이거 있었거든요. 근거 없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았는데 나 같으면 체포해서 당신 잡아 넣었어 막 이러면서 신나게 바이든을 깝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굉장히 곤란해해요. 왜? 이 여자가 검사 출신이라든지 말빨이 죽이거든. 청문회를 하든지 뭐 어디 그 언론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인터뷰를 하잖아요. 아주 청산유수야. 오바마보다 더 말 잘하는 것 같아. 그래서 어눌한 바이든을 막 코너로 몰아 넣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이 사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퇴를 한 이유가 뭐냐? 돈이 없어서요. 선거 자금이 없어서 그만하겠습니다. 라고 사퇴를 하는데 너무 일찍 빨리 사퇴를 했다라는 평이 많았거든. 그랬는데 바이든이 대선 경선 후보가 되자마자 전혀 생각지도 않게 이 여자를 부통령 후보로 딱 집어 올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카멜라 해리스보다 다른 워런 상원 의원이 그렇죠. 더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 의원이 훨씬 유력했었거든요. 훨씬 유력했습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이 부통령 후보가 되는 데는 이 사람의 개인적인 정치적 경력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예 없으니까 결국 같은 지역구를 공유하고 협력해온 낸시 펠로시의 영향력이 아니냐. 왜? 바이든도 이 사람도 다 그 밑에 있는 하나의 가족이나 다름없는 애들이었으니까. 자, 근데 왜 내가 지금 이 언니를 윤석열이다. 미국판 윤석열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 언니의 검찰 생활이 말 그대로 치정과 뇌물과 그리고 일종의 사법농단에 전부 다 연관돼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비난을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팩트 체크를 해도 돼요. 자, 이 언니가 처음에 이제 검사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됐을 때 일종의 이제 남자친구를 만납니다. 남자친구. 네. 그 남자친구가 뭐 이제 과거사 이런 것들은 워낙 아름답게 포장되어 있으니까 이건 다 알려진 거고요. 이제 29살 때 남자친구, 60살 남자친구를 사귀게 돼요. 60살요? 예. 실제. 예. 그리고 거의 이제 30년 가까이를 데이트를 하게 돼요. 그게 이 여자는 이제 29살 때부터 60살 남자랑 데이트를 했는데 이 사람이 실제로 윌리 브라운이라고 불리는 그 지역 샌프란시스코 그 캘리포니아 지역의 유력한 정치인인 겁니다. 이건 이제 피터 슈와이저라고 하는 그 탐사보도 기자의 책 안에서도 그 책을 보면 알려져 있는 내용이고요. 부패 프로파일이라는 책입니다. 미국의 정계에는 이미 알려져 있는 소문인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이게 둘이 만난 게 1994년인데 이때부터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이 이제 윌리 브라운도 말 그대로 그 정치 지방령이야. 그 안에서 그 7차례 이상 부패 혐의를 받았어도 한 번도 기소 안 된 증거 불충분으로 빠져나온 거고 캘리포니아의 하원 의장을 15년 동안 역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캘리포니아의 하원을 완전히 꽉 잡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낸시 펠로시하고는 당연한 동업 관계일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거지. 근데 유부남이었는데도 불구하고 29살에 32살 차이 나는 유부남과 계속해서 불편한 만남을 가져오고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윌리 브라운이 이혼을 하고 얘랑 재혼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끝까지 둘은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40이 넘어가지고 카말라 루이스가 애 딸린 그 이혼남하고 카말라 해리스가 애 딸린 유부남하고 결혼하면서 지금 자식이 둘이 생기는데 직접적으로는 애를 낳은 적도 없어요. 출산한 적이 없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돌아가자면 이 윌리 브라운이라는 사람은 사실상 그쪽 지역의 정치적인 것부터 시작해갖고 사법적인 거, 뭐 경제적인 거 이런 데에 막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촉, 이게 어떤 그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무명의 검사에 가까웠던 카말라 해리스를 일종의 캘리포니아 주에서 촉탁하는 무슨 위원회 위원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성폭행 방지 위원회 막 이런 거라든지 뭐 이런 위원으로 겸직으로 촉탁을 해줍니다. 그래서 원래 이게 겸직을 못하게 돼 있는데 2개 위원회 위원하면서 20만 달러 이상씩 가외로 연봉을 받아 챙길 수 있게 해줘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걸 통해 갖고 정치계하고 인맥을 계속 맞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승승장구하게 되는 거고요. 나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샌프란시스코 검사장을 통해서 캘리포니아 검찰총장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그 과정 중에 한 번도 경선을 치른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양보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상대방 후보하고 이렇게 그 경선을 치러서 올라간 게 아니라 자기 상사나 자기 선배를 깔아뭉개고 그 자리를 승계받아갖고 고속 승진으로 이 자리를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라는 동네가 민주당이 워낙 꽉 잡고 있기 때문에요. 그 안에서 사실 선거나 이런 요식행위가 불필요해. 그냥 캘리포니아 민주당 맘대로 해도 되는 땅인 거야.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결과적으로 이제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전체의 검사장이 됩니다. 검찰총장이 됩니다. 여기에서 카말라 해리스 인생의 가장 약점이 될 수밖에 없는 사법농단 사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미국 안에서 카톨릭 신부들이 이 아동 성범죄를 일으켰다 그래갖고 미국의 거의 전 주에서 이게 이제 기소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이에요. 여기 아까 내가 얘기했죠. 카톨릭 사제가 자기 교회에 있는 성가대원이나 신도들을 아동 성추행을 한 거고 여기에 대한 게 밝혀져 가지고 기소를 당한 거고요. 이 기소를 메꾸기 위해서 말하자면 합의를 보거나 아니면 합의를 못 보면 이제 감옥에 가야 되는 전대미문의 카톨릭 스캔들이 미국 전역에서 빵 터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연관된 피해자가 1만 7천 명. 기소된 신부가 7,000명에 이를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스캔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감옥을 안 가기 위해서, 왜냐면 이제 이게 미성년자 건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난 건들도 많았고요. 또 구체적으로 이제 피해자가 안 밝혀진 상황인거나 합의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생기면 감형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이 7,000명의 목사들이 말하자면 대부분 합의를 통해 가지고 돈으로 이걸 메꾸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합의금 총액이 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얼마죠? 3조 원 가까운 돈이 2030년까지 합의금으로 분할 지급되게끔 이러한 판결들이 속출하게 됩니다. 각 주에서. 그런데 놀랍게도 카말라 해리스가 있던 샌프란시스코를 비롯한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샌프란시스코를 비롯한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이 사람이 영향권을 미칠 수 있는 지역에서는 한 건의 기소나 한 건의 처벌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아까 제가 그 샌프란시스코 검사장으로 2004년부터 2011년, 캘리포니아 검찰총장으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근무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기간 동안 단 한 건의 그 신부들의 아동 성폭행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 아동 성폭행이 일어난 사안에 대해서 서류 공개를 해야 된다. 이 서류를 공개해야 이 목사가 어느 주에 사는 자꾸 목사 신부가 누구누구를 성폭행 사실이 있다라는 게 밝혀져야 다른 사람들이 말하자면 나도 당했는데 라고 추가 신고가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 다른 주에서는 이거를 다 공개를 하게끔 하는데 카말라 해리스는 그 실제 있었던 피해 사례 자료들을 공개하는 거를 막았죠. 적극적으로 막았습니다. 그래서 추가 신고가 못 들어오게까지 해줍니다. 이 모든 게 결과적으로 카말라 해리스가 카톨릭 재단을 봐주기 위해서 한 거고, 이 사람이
영향력을 미쳤던 데가 캘리포니아, 특히 샌프란시스코였고 여기에 연결돼 있는 인물이 모태 신앙으로 카톨릭을 철저하게 믿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카톨릭의 사실상 지분을 쥐고 있는 낸시 펠로시의 영향력이다라고 하는 분석이 완전히 음모론일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음모론일 수가 없는 게 실제로 이제 공식 문서 같은 게 남아 있는데 재첩구 송작가 TV가 나온 최고의 히트 상품. 그리고 히트다 히트. 네, 예. 가장 오래된 우리 그 방송의 스폰서이시죠. 네. 올 가을에는 선물 세트로 선물할 수 있다. 오. 같은 가격인데 소장 세트로 별도로 판매를 하고 계시답니다. 네. 고향의 맛을 선물하는데 깨끗하고 청결한 섬진강. 섬진강에서 나온 화개장터 제첩국 네. 많은 주문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첩 알맹이가요 보리쌀보다 크면 이거 국산일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작아요. 원래 네. 작아요. 치킨 소울푸드님께서 작지만 맛있는 게 국산의 특징이라고. 아, 맞습니다. 정리를 너무 잘해주시네요. 그러니까요. 예. 한 봉지가 2인분인데 요게 500g이에요. 요게 5,000원이에요. 10개를 한꺼번에 주문하시면 5만 원. 배송비 무료입니다. 네. 화계 장터에서 식당을 실제로 운영을 하고 계시니까 혹시 그 근처에 갈 일 있으시면 꼭 거기 들리셔가지고 송작가 TV에서 봤다고 예 아는 척 꼭 하시고요. 뭐 하나라도 많이 얻어 드시기 바랍니다. 제첩전 달라 그랬어요. 디테일 갔던. 겁나, 아유, 죄송하지만 제첩 좀 주세요. 2003년 당시 해리스 검사장 후보 캠페인에 샌프란시스코 교구 관계자들이 후원금을 주기 시작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쪽부터, 그러니까 가해 신부들의 변호사 측이라든지 가톨릭 이쪽으로부터 후원금을 어마무시하게 받습니다. 그러면서 가증스럽게 본인은 아동 성범죄를 전문적으로 하고 여기에 대한 척결을 내 어떤 검사 생활의 신조로 삼고 있다라고 뻔뻔하게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카밀라 해리스 처음에 대선 후보로 떴을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강단 있는 그 검사? 멋있는 검사? 이런 이미지로 나왔었거든요. 왜냐하면 카멜라 해리스가 일단 재판에 들어가면 80% 이상을 기소해버린다는 거야. 그렇죠. 무조건 잡아넣는 저승사자다라고 소문이 나면서 카멜라에서는 법질서의 화신 이러고 막 소문이 납니다. 근데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요. 항소 무죄율이 70%요. 80%를 잡아넣는데 그중 70%가 무혐의로 풀려난다는 거야. 이건 뭐 윤석열이지 100%이 정도 되면. 어? 그러니까 철저하게 꾸며진 이미지. 그리고 2014년에 이제 애 둘 딸린 남자와 재혼을 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 결혼도 저는 순수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남편이 유대인 출신의 변호사예요. 그러니까 이미지 메이킹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남편 아이들하고도 난 관계가 너무 좋아요. 막 이런 것도 막 부각시키면서 유태인이잖아요. 주류계의 유태인이고 법조계에 일종의 영향력을 미치기 너무 좋은 그림이고 그 사람을 누가 소개시켰을까? 그건 모르겠지만 그 속에도 아마 심상치 않은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말만한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비난들이 있었겠어요. 이게 주류 언론에 안 알려진 내용들이에요. 알면서도 보도를 안 하는 거죠. 왜냐면 캘리포니아에서 언론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아까 그 낸시 할머니의 그 영향력을 벗어날 수 없다니까. TV 방송국까지 다 주주야.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말하자면 검찰총장을 끝내고 났는데 민주당의 바바라 복서라고 하는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이 2016년에 나 더 이상 힘들어서 나 여기 출마를 못하겠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공화당이 여기다 후보를 안 내요. 왜? 해봤자 어차피 그 바닥이니까. 거기 TK니까 어차피 우리 내봐야 안 되는 거 아니까 우리 거기 무공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본인이 그만둔다 그랬으니까 그냥 공석으로 있는데 그냥 단독으로 추천을 받아가지고 당내 경선을 이 당내 경선이 뭔 의미가 있어? 낸시 언니가 너 여리 가 그럼 그냥 되는 거지. 거기도 스님이 소개시켜줬냐고. 웬 스님? 낸스님, 야.
이분 유머 감각 대박이네. 네. 네. 아무튼 우리 스님이 소개를 해줘가지고 아주 무혈입성으로 그냥 상원 의원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진짜 이걸 까보면은 어떤 느낌 드냐면은 네, 얼굴 마담이 필요한 전개에서 너무나 잘 만들어진 인물, 실제로 이 자체가 되게 훌륭하거나 능력 있는 여성이나 또는 원칙이나 철학이 있는 정치인이 아니라 그냥 필요에 의해서 철저하게 만들어진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만들어진. 그래서 홍보 그 어떤 뉴스들 같은 거 보면 예를 들어 이제 우크라이나 청문회 같은 걸 할 때 트럼프 측 증인을 세워놓고 막 윽박 지르는 거. 근데 상대방은 이제 대답을 못 해요. 왜냐면 갑자기 빈손으로 나왔는데 2010년 그때 그쪽에서 이러이러한 대화 나눴죠. 글쎄요, 그 사람 만난 적이 없는데 왜 똑바로 대답을 못해요? 응? 거기에 대해서 이런 얘기 나눈 거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글쎄요, 저는 그 안에 내부 사람들을 잘 몰라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러한 증인이 이런 증언을 하는 데서 트럼프가 연관돼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제가 그것도 거짓말하지.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가 나가면서 잘한다. 카말라 말 잘하고 똑똑하고 추상 같은 사람 뭐 이런 이미지를 막 띄워 올리는 거예요. 그렇죠.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막상 선거 전에 돌입하면서 이제 펜스 부통령하고 실제적으로 이제 그 전화 토론 같은 걸 막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펜스 부통령이 우리는 이만큼 고용을 만들어냈는데 바이든은 지금 석유 사업 안 한다 그러지, 세금 올리겠다 그러지, 뭐 이런 정책들을 만들게 되면 앞으로 미국 경제 어떻게 되겠느냐, 이미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 바이든이 돌아다니면서. 그러고 질문을 하는데 거기에서 뻔뻔하게 표정 하나 안 바뀌고 우리 바이든 후보는 그렇게 안 합니다. 방금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그런 정책 안 쓸 거고요. 석유 수출 계속 할 거고요. 네, 세금 안 올립니다. 라고 뻔뻔하게 거기서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누구 말을 믿었다? 이 여자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만큼 말빨로 얼굴 마담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엄청 컸는데 그 역할에 이제 도가 지나쳐가지고 이제는 사실상 바이든을 대신해서 앞으로 혹시 바이든이 집권을 하게 된다 그러면 앞으로 카말라 해리스가 대통령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와 있는 거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바이든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카멜라 해리스가 앞으로 2001년 1월 달부터 미국을 이끌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지금 서스름 없이 해요. 공개적인 연상하에서. 그러니까 나는 당선까지가 목적이고 내치는 카멜라가 한다는 얘기고 그건 낸시, 그러니까 스님이 한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동안 해왔던 일종의 그 정책들 같은 걸 보면요. 정말 끔찍한 정책들을 전부 다 지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총기를 전체적으로 다 회수하겠다. 동성연애, 동성결혼 허용하겠다. 낙태 허용하겠다. 뭐 이런 기존의 어떤 소수 사람들이 좋아하긴 하지만 주류의 정치는 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파격적인 정책들을 그동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얘기가 쏙 들어간 거야. 근데 막상 본인이 실권을 쥐게 되면 어떻게 갈지 모른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우리는 바이든만 쳐다보고 있단 말이야. 근데 바이든이 바보다, 바이든이 치매다, 바이든이 돈 받아먹었다, 바이든이 부정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쭉 얘기를 해왔는데 이 바이든이 실제로 집권을 하게 됐을 때 앞으로 바이든의 민주당을 이끌 사람은 사실은 낸시 펠로시하고 지금 카말라 해리스인데 이 모든 게 낸시 펠로시와 캘리포니아라고 하는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하는 그 정치 지방령들한테 다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걔네들이 저지른 비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를 꺾어트리지 않으면 자기 자신들뿐만 아니라 민주당 전체가 와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러한 무리수를 쓰고 있는 거고 지금 있는 상황에 대척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지금 우리나라 언론이 이분 엄마가 인도 출신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인도도 축제 분위기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아시아인 아시아인이 아니에요. 돼갖고 한국이 좋대.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본인의 정체성은 사실 본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잖아요.
일단 이제 혼혈 같은 경우에 미국 같은 경우에 본인의 정체성을 예를 들어서 오바마도 마찬가지고 속은 아까 우리 수박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수박 같은 존재예요. 속은 철저히 그냥 백인 미국인이에요. 미국인이고, 그러니까 겉모습만 그럴 뿐이라는 건데 사람들이 자꾸 겉으로 검으니까, 겉으로 아시아의 피가 섞여 있으니까라는 식으로 몰아간다는 거죠. 오바마가 껌따 그래갖고 흑인을 위한 정책을 했습니까? 하나도 안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된다니까. 저는 이거는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저 예전에 들었을 때 나경원 뽑아줄 때 나경원이 장애아를 둔 부모잖아요. 나경원 스스로도 제가 장애아를 둔 엄마입니다. 이러면서 유세에 나와가지고 그냥 많이 써먹었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 나경원이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했냐는 거죠. 실제로 그 옆에 있던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장애인 엄마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본인도 장애인 엄마라고 하시지 않으셨냐 그랬더니 나경원이 뒤에서 굉장히 기분 나빠했다고 그래요. 어디다 대고 같은 레벨 취급이냐고. 우리 딸은 특급 장애인이야 우리 딸은. 니들하고 차원이 달라.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시켜가지고 엄마랑 같이 그 1억 원짜리 피부 관리 받았던 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에 속는다는 거죠, 사람들은. 근데 속을 수밖에 없죠, 사실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 지금 다 뒤통수 맞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똑같다라는 거죠. 미국 역시도 외모가 흑인처럼 그 처음에 카멜라 해리스의 그 오랜 남자친구 그 부패 정치인 윌리 브라운 그 사람 브라운 윌리 그 사람 흑인이에요. 그거 이용해가지고 사리사욕 채운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혹하면 안 된다라는 건데 사실은 매스미디어는 그런 걸 주로 마케팅 수단으로 많이 삼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걸 마케팅 수단으로 삼는 이유는 사람들한테 가장 많이 어필하기 때문에 그걸 삼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 다 깨부수고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카멜라 해리스가 부통령이 된다고 하면 카멜라 해리스의 경력으로 봐서 이 사람이 외교라든지 지금은 이제 트럼프 사위가 쿠슈너가 이걸 다 관리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 안에서 역량을 발휘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펜스 부통령이 맡아갖고 있었던 코로나 관리 대책이라든지 내치 같은 것들을 위주로 할 거고, 자, 그 외교적인 역량을 대신할 사람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사람이 현재의 남편이 더글라스 임호프인 거예요. 유태인 변호사 출신의 더글라스 임호프가 앞으로 미국의 외교 정책과 국무부를 관장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벌써 정가에서 이가 나오는 거죠. 유대계의 이제 입김이. 그럼 바로 군산인 거예요. 그렇죠. 바로 군산 회기로 돌아가는 겁니다. 또 다시 지구촌 어디에서 전쟁 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렇게 된다고 치면 뭐 목표는 뻔히 이란 아니면 북한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위기의 상황하에 있는 게 지금 미국의 대선인 겁니다. 지금 아까 그 자마이카라고 하니까 자마이카 중남미 아니냐 왜 흑인이냐 하는데 지금 블레싱 이유님께서도 써주셨는데 여러분 중남미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에 북미도 마찬가지고 남미도 마찬가지고 아메리카 대륙에 흑인 노예들 상당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쿠바도 거의 흑인이 자리 잡아가지고 흑인 비율이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아프리카계 흑인인 거예요. 네. 남미에 원래 있던 혈통은 다 동양인이야 우리가랑 똑같은. 다 아프리카에서 넘어온 흑인들이 굉장히 그때부터 많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러니까 유럽인들이 들어오면서 침략해서 들어오면서 흑인 노예들을 겁나 많이 데리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거기에 이제 정착해가지고 중남미 출신의 흑인 계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리고 카멜라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미국의 흑인들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도 나눠 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은 오바마도 그렇고 카멜라 해리스도 그렇고 본인이 외적으로 조금 더 검은 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얘들은 흑인으로 본인의 정체성을 정해요. 공식적으로 얘기를 할 때 왜? 유리하니까. 유리하니까요. 표에 유리하잖아. 상대적으로 우리가 지금 카멜라 해리스 처음에 뜰 때도 소수 인종 대표 흑인과 아시아계 대표가 돼버린 거야 어느 사이에. 그들의 목소리를 소외된 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만한 인물.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 어떻게 자리매김을 해야지 본인이 가진 걸 가지고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를 영민하게 파악해서 흑인으로 정체성을 정한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예. 대학 갈 때 유리하다고 하면 맞습니다. 소수 인종들을 위한 우대 정책 있잖아요. 그런 거 다 활용하는 거죠. 예. 결국 이제 트럼프가 맡고 있는 미입국자를 확대한다. 뭐 결과적으로 민주당 지지표를 늘린다는 얘기고요. 오바마가 시행하려고 하다 못했던 전국민 의료보험 제도를 실시하겠다 등등 사실상 도로 오바마에 가까운 정책들이 만들어져서 이루어질 거고 아까 말씀드린 보건안전 담당에 대한 부분이 이 카멜라한테 돌아갈 거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부적으로 배정이 다 끝나 있다는 거야 얘네들은. 그래서 지금 뭐 내각이 어떻게 되고 자기 마음대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뭐 곤돌리자 라이스라든지 뭐 이런 그나마 이름이 있었던 사람 하나도 안 나옵니다.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듣보잡들이 나와요. 옛날에 박근혜가 정치를 하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낙하산이 후둑후둑 떨어지듯이 이제 낸시발 낙하산들이 미국 정계를 완전히 장악하게 되고 그러고 나면 다시 미국에서 공화당이 당선된 일은 없어진다는 거야. 지금 아직 취임도 안 했는데 4년 후에 대통령 출마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얘기를 막 퍼부어서 내는 거잖아요. 그 이미 다 계획이 있는 거지 그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막아야 됩니다. 내가 트럼프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야. 여기서 저희는 친트럼프 방송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낸시 할매의 망령과 거기에 아이들이 결과적으로 미국을 접수하게 되면요. 말 그대로 미국의 TK 캘리포니아 민주당 그 좀비들이 정치 좀비들이 미국 정치 미국 민주주의, 미국이란 국가의 전통성 자체를 완전히 20, 30년, 아니 50년 전으로 돌려놓을 거예요. 80 할머니가 미국을 실제적으로 좌지우지하는 그런 나라가 돼버린다니까. 하긴 뭐 트럼프도 74시니까 뭐 도찐 개찐이긴 하지만 그래도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막가기로 간다고 치면? 오늘 진짜 하우스 오브 카드를 보면은 진짜 미국에 대한 환상이고 나발이고 탁 깨지거든요. 세계 최고의 민주주의 국가 웃기고 있네. 뭐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순간 욕할 뻔했네요. 이런 시빌라이제이션 안 된 나라가 있나라는 느낌이 듭니다. 예. 아무튼 뭐 오늘 방송까지 해서 이제 저는 완전히 출구를 닫았습니다. 이제는 너 친트럼프지? 트럼프한테서 트럼프 호텔 숙박권 받았지라고 얘기해도 할 말은 없는데요. 그만큼 지금의 미국의 대선 상황이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트럼프를 또라이라 하고 트럼프가 예측 불가라고 얘기하지만요. 이보다 더한 또라이와 더 막 나가는 정치가 미국에서 시작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 얘기를 해본 거고요. 제 얘기가 음모론이다. 송 작가의 거짓말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조금만 제가 관련된 말씀 실명을 밝혔으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검색이나 뭐 유튜브 같은 거 뭐 조금만 SNS를 찾아보셔도 이 내용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카멜라 해리스 관련해서는 뭐 언론에 좀 있긴 하네요. 근데 지금 한국 언론에는 지금 아예 없지. 훌륭한 뭐랄까 아시아계 부통령이 나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이제 앞으로 제가 예언을 하나 하자면 한국 언론이 카멜라 해리스와 윤 차장을 연결시키는 거. 그렇지. 카멜라 해리스의 검사 출신의 이력을 굉장히 부각시킬 겁니다. 송 작가가 먼저 짚어드린 거예요. 봐라. 검사 출신이 나와서 하니까 이렇게 나라가 바뀌잖니. 세 분 미국 가셔서 정치평론 하시지. 잉글리시가 안 돼서. 저는 안 되거든요. 저는 되는데 저는 안 햄버거를 돼요. 못 먹어요. 네. 저는 김치 없으면 밥을